할머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메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무사는 문서 뒷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을 지킨 사람에게 집을 준다. 법무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옥마당에 서리가 얹히던 새벽, 며느리 윤희는 대청마루를 쓸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42살의 윤희에게 재산은 익숙한 의식이었지만 익숙하다는 건 편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빗자루 끝이 마루 틈새를 훑을 때마다 나는 쓸쓸한 소리가 윤희의 마음속 긴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이미 반듯했어요. 어젯밤부터 준비한 전을 지지던 냄새가 아직 부엌 구석에 남아 있었고 김이 오르는 국물은 새벽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사진 속 조상들의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 했어요. 소리가 적을수록 생각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자. 늘 그랬듯 윤희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제사가 끝나면 다들 돌아갈 거고 그러면 또 평온한 일상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시했고 시숙들은 언제나 상속 이야기를 농담처럼 던졌다는 거리요. 농담이지만 칼끝 같았습니다. 형수, 우리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지난 추석 때도 작은 시숙이 그렇게 물었었어요. 웃으면서요. 하지만 윤희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따뜻했던 말투가 차가워지고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밥 짓는 소리에 맞춰 윤희는 전기밥솥의 보온 버튼을 눌렀어요. 뜨끈한 증기가 불안까지 눌러주는 듯 했습니다. 윤희는 그 따뜻한 김을 보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첫 기제사였습니다.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윤희는 한복 저고리 깃을 여미며 제사상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송편은 정갈하게 놓였고 나물은 색깔별로 배치됐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잘 챙기는구먼. 할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희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윤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아꼈는지도 몰라요. 그 따뜻함이 윤희에게는 위안이었고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마당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어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징조라고 했던가요? 윤희는 고개를 들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설이 내린 마당은 하얗게 빛났고 그 위로 까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어쩐지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일찍 오셨나 봅니다. 윤희는 재빨리 앞치마를 정리하고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배달될 한 통의 택배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란 거려. 빗자루를 벽에 기댄 채 윤희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지난 15년의 며느리 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래도 버텨온 시간들이요. 오늘도 그냥 무사히. 윤희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런 소박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을 참이었어요.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택배 기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튀는 소리에 섞여 들리는 초인종 소리가 묘하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택배요. 윤희는 재빨리 앞치마에 손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젊은 택배 기사가 얇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평범한 서류 봉투였지만 왠지 무게감이 달랐어요. 윤희님 맞으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떠나고 윤희는 봉투를 들고 대청마루로 돌아왔어요. 발신인 란을 보는 순간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법무사 김성호. 그 이름은 윤희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생전에 신뢰하시던 동네 법무사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지금 왜 그분이 윤희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요? 뭔데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윤희보다 한 발 앞서 봉투를 보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봉투 표면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 윤희.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윤희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 앞으로 온 거네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힌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윤희는 대청마루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개봉했어요. 안에는 두꺼운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첫 장을 펼쳤어요. 재산관리 위임장 원본 확인 통지. 제목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다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요일 2023년 11월 5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2023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작성된 문서였어요.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자, 김영자, 수임자. 윤희는 그 다음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선명하게 적힌 자기 이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임자 윤희. 바로 그때 안방 문이 다시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고 그 뒤로 먼저 도착한 작은 시숙도 따라 나왔습니다. 작은 시숙은 예의 그 웃는 얼굴로 물었어요. 형수님, 뭔 택배예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이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윤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재산 관리를 위임하셨대요. 순간 대청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시숙의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윤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내 앞으로 오지? 작은 시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도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할머니가 왜 며느리인 윤희에게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시숙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윤희는 본능적으로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작은 시숙은 손을 내밀었지만 시어머니가 그 손을 막았어요. 일단
법무사를 불러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그 문서 잘 보관해라. 제사 끝나고 다 같이 얘기하자.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윤희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내와 금고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얇은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어요. 윤희는 금고 위에 올려진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원치 않던 자리에 나를 세운다. 불길하고도 현실적인 무게였어요. 윤희는 손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던 소박한 바람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뒤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 시숙 내외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남편의 사촌들까지요.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왔어요.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도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희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인사는 짧았고 대답도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모두들 윤희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궁금함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이었어요. 제사 시간이 다가오자 법무사 김성호가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윤희는 법무사를 대청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법무사는 마루에 올라서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오랜만에 와보는군요. 할머님이 참 아끼시던 집인데. 법무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한옥을 무척 사랑했어요. 낡았지만 단정하게 관리했고 마당의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지 않으셨습니다. 참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제사상 앞으로 모였어요. 윤희는 제일 뒤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자리였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모든 게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말이 줄었고 눈빛이 많아졌어요. 윤희를 보는 시선, 법무사를 보는 시선, 서로를 경계하는 시선들이 제사상 위를 맴돌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에도 그 무거운 시선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참배가 끝나고 나서 법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니 할머님 생각이 더 나는군요. 법무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윤희는 그 파일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법무사는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았고 모두가 그 주변으로 둘러앉았어요. 고인의 뜻이니 절차대로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높였어요. 윤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고 김영자 할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재산관리 위임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수임자는 며느리 윤희 씨입니다. 법무사가 문서를 펼쳐 보였어요. 할머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도장을 보며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도장을 꾹 누르셨을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또한 상속 구조에 대한 신탁 증서도 남기셨습니다. 이 집과 토지, 그리고 예금 일부가 신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규칙이 선포되는 느낌이었어요. 윤희는 법무사가 펼쳐 보이는 문서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윤희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란 거리요. 윤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지퍼형 서류 파우치를 꺼내왔어요. 아침에 받았던 통지서와 지금 받은 문서들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파우치를 닫는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윤희는 파우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켜야 한다. 문서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과 결심을. 할머니는 왜 윤희를 선택하셨을까요? 친아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윤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시숙이 낮게 웃었어요. 며느리가 뭘 알겠어요. 형식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작은 시숙을 바라봤어요. 작은 시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뭘 맡기시겠어요. 그냥 명목상 그런 거겠죠. 작은 시숙의 말에 큰 시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윤희를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며느리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 웃음은 오래된 가부장제의 기침 같았습니다. 낡고 거칠고 불편한 소리였어요. 윤희는 파우치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만큼 힘을 주었어요. 법무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의 의지가 분명히 담긴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고요. 며느리 윤희 씨가 수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법무사의 말이 끝나자 대청마루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어요. 불만과 의심, 질투와 분노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윤희는 파우치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까치는 윤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그 시선이 할머니의 시선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까치가 한 번 울고는 날아갔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켜내겠다고. 할머니의 뜻을, 그리고 할머니가 지키고 싶어 하셨던 이 집을요. 제사가 끝나고 상을 내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음소리가 오가고 덕담이 오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모두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대청마루에 울렸어요. 윤희는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그릇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덜어내고 빈 그릇은 싱크대로 옮겼어요. 평소와 똑같은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이거 좀 더 주세요. 큰 시숙의 아들이 국그릇을 내밀었어요. 윤희는 국자로 국을 떠서 그릇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작은 전쟁이 시작됐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단어는 둔기였습니다. 큰 시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며느리한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전통적으로 보면 장손이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윤희는 손을 멈췄어요. 무선 청소기를 들고 대청마루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멈추자 큰 시숙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맞습니다. 전통을 따져야죠.
작은 시숙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윤희는 숨을 고르며 대청마루를 쓸었습니다. 바닥 위 먼지가 무선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오래된 권위도 빨려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체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관리한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면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윤희는 청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법무사가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두꺼운 문서였어요. 법무사는 그 문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신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채웠어요. 모두가 법무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도 청소기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고 김영자 할머님께서는 이 한옥과 토지, 그리고 예금 3억 원을 신탁 재산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정 수익자는 법무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무사는 문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지정 수익자는 며느리 윤희 씨입니다. 순간 대청마루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시숙의 얼굴이 굳었고 작은 시숙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법무사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지만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 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법무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메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무사는 문서 뒷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집을 지킨 사람에게 집을 준다. 법무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글씨를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바로 그때 마당의 까치가 크게 울었습니다. 까악까. 날카로운 울음소리였어요. 윤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까치 2마리가 감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집을 지킨 사람. 작은 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윤희를 바라봤어요. 큰 시숙도, 큰 시숙의 부인도, 심지어 조카들까지 모두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들을 향한 수십 년의 시선이 한순간 한 사람에게 쏟아졌어요. 윤희는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효도를 따지자면 아들이 먼저 아닙니까? 큰 시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효도요. 윤희도 효도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며 할머니를 모시며 시어머니를 섬기며 살았어요. 할머니 병수발은 누가 했습니까? 윤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윤희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였어요. 모두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드실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밤새 곁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추석 때마다, 설날 때마다, 제사 때마다 이 집을 지킨 것도 저였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글씨가 윤희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입니다. 혈육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모릅니다. 다만 윤희는 파우치를 가슴에 안았어요. 할머니의 뜻을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대청마루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까치만이 다시 한번 크게 울었어요. 그 소리가 마당을 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의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시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가 감히. 작은 시숙의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어요. 윤희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시숙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법무사를 노려봤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요. 병안 중에 작성한 문서라면 당연히 무효 아닙니까? 법무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님은 작성 당시 건강하셨습니다. 병원 기록도 남아있고요. 증인도 2분이나 계십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서입니다. 작은 시숙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큰 시숙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윤희를 향해 돌아섰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할머니를 꼬드긴 거 아닙니까? 큰 시숙의 말에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꼬드기다니요. 윤희는 그런 적 없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윤희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작은 시숙이 손을 휘저었어요. 할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야. 작은 시숙의 손이 상위 접시를 스쳤습니다. 하얀 사발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윤희는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쾅! 사발이 마루 끝에서 떨어져 깨졌어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얀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끼시던 백자 사발이었어요. 윤희는 그 깨진 조각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낮게 신음했어요. 시어머니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깨진 사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어른의 체면과 엄마의 불안이 한 몸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뜻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쓰레받기와 비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탁!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전기가 나간 거예요. 낮이었지만 한옥안은 금세 어둑해졌습니다. 처마가 깊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어머, 전기가. 큰 시숙 부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시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집들은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윤희도 창밖을 봤어요. 정말로 옆집들은 멀쩡했습니다. 이 집만 전기가 나간 거였어요.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걸까요? 아니면 누전인 걸까요? 불길한 징조야.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윤희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라니요. 할머니가 화를 내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할머니께서 노하시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다니. 작은 시숙이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할머니가 윤희를 선택하신 게 잘못된 결정이었던 걸까요? 어둠 속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어요. 윤희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나를 믿으셨어. 할머니의 뜻을 의심하면 안 돼. 윤희는 천천히 대청마루를 가로질러 갔어요. 마루 석가래 아래 윤희가 항상 걸어두던 비상용 랜턴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랜턴을 내렸어요. 스위치를 올리자 둥근 빛이 피어났습니다. 환한 빛이 어둠을 밀어냈어요.
윤희는 랜턴을 들고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두의 얼굴이 빛에 비쳤습니다. 전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꺼비 집 위치를 알거든요. 윤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랜턴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두꺼비 집은 현관 옆 작은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윤희는 랜턴을 들어 두꺼비 집을 비췄습니다. 역시나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어요. 윤희는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집 안에 불이 켜졌어요. 거실의 형광등이, 부엌의 불빛이, 안방의 스탠드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윤희는 랜턴을 끄고 대청마루로 돌아왔어요. 모두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시숙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고 큰 시숙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전기가 들어왔네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깨진 사발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받기에 조각들을 담으며 윤희는 생각했어요. 흔들릴 때일수록 등을 펴야 해.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말고 등을 펴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요. 윤희는 마지막 조각을 담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윤희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윤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대청마루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윤희는 쓰레받기를 들고 일어서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잠시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큰 시숙은 마당으로 나갔고 작은 시숙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윤희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방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윤희는 이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불장 안의 옷들도 서랍 속 안경도 창가의 화분도 그대로였어요. 윤희는 작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쓰시던 자리였어요. 윤희는 서류 파우치를 풀어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준 신탁증서, 위임장, 그리고 할머니의 손편지까지요. 손편지는 아직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법무사가 일부만 읽어주었거든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필체는 정갈했고 짧았어요. 윤희에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윤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할미가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란다.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할머니가 오래 생각하셨다고요. 윤희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걸요. 너는 아마 왜 자신에게 이런 짐을 지우느냐고 물을 거야. 내가 며느리일 뿐인데 왜 이런 무거운 책임을 맡기느냐고 말이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왜 윤희일까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아들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윤희야, 내가 내 등을 지켜주었다. 이제 내가 내 등이 되려 한다. 법무사가 읽어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읽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15년 전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한다. 27살 어린 나이였지. 서툴렀고 조심스러웠어.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구나. 윤희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한복을 입고 시댁에 처음 왔던 날이요. 떨렸고 두려웠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내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자주 봤다. 겨울 찬물에 손이 터도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도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마당을 쓸고 집을 돌보는 걸 봤어. 할머니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윤희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세세하게 윤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요. 병이 깊어졌을 때도 내가 곁에 있었지. 밤새 잠 못 자고 내 손을 잡아주던 내 손의 온기를 나는 기억한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석 달 윤희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윤희는 전기주전자로 물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차를 우리고 싶었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사랑방을 채웠습니다. 보글보글 따뜻한 소리였어요. 윤희는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흩어진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읽었어요. 내가 널 선택한 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란다.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야. 다만 내가 이 집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한옥을 사랑하게 됐어요. 대청마루의 따뜻한 햇살도 마당의 감나무도 처마 끝에 다는 제비집도요.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더구나. 함께한 시간이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너를 보며 배웠어. 윤희는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윤희는 며느리이고 이 집의 타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며느리이고 이 집의 타인일지 모른다. 하지만 등 뒤에 허드렛 일을 내가 지켰다. 그 사실이 내 혈연이었다면 윤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던 그 문장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윤희의 헌신이, 윤희의 사랑이 진짜 혈연이었다고요. 윤희야, 이 집을 지켜다오. 내가 사랑했던 이 집을, 내가 지켜온 이 집을 부탁한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이, 딸들이, 여자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다오. 할머니의 바람이었어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며느리도, 딸도, 여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을요. 힘들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 하지만 윤희야, 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믿는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윤희는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주전자의 물이 다 끓었어요. 윤희는 일어나 국화차를 우렸습니다. 노란 꽃잎이 뜨거운 물에 풀리며 향기를 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향기였습니다. 윤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돌아보시곤 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작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윤희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넌 이미 잘하고 있단다.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파우치에 넣었어요. 문장의 온도가 손끝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대면이 남아있었어요.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윤희의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법무사가 다시 모두를 불렀습니다. 대청마루로 모이라는 말이었어요. 윤희는 사랑방에서 나와 천천히 마루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우치와 할머니의 도장 케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꼿꼿한 자세였어요. 법무사가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얇은 서류였어요. 법무사는 그 문서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법무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문서는 위임사항 이행 동의서입니다. 고 김영자 할머님의 신탁 재산을 지정된 수임자 윤희 씨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유족들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문서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윤희는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서명란이 있었어요. 윤희의 이름 그리고 유족 대표의 이름이 적힐 자리였습니다. 이 문서에 따라 신탁을 정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법적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무거운 침묵을 견뎌야 했어요. 작은 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두시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큰 시숙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착각하신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윤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윤희는 천천히 할머니의 도장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케이스였어요. 할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붉은 잉크통과 도장이 나타났어요. 도장은 작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상아로 만들어진 도장이었어요.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오래된 도장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윤희는 도장을 꺼내 붉은 잉크통에 찍었습니다. 붉은 잉크가 도장면에 맺혔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문서 위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윤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윤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결단이 섞여 있었어요. 윤희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윤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윤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뜻이면 나도 따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똑바로 서 있었어요.
윤희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윤희를 선택한 거였어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큰 시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작은 시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이 집을 지키셨다. 그리고 윤희도 15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혈육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윤희는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윤희를 가족으로 인정해 준 거였어요. 어머니, 그래도 작은 시숙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결정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어머니이자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작은 시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윤희는 시어머니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장을 들었어요.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윤희는 도장을 문서 위에 눌렀습니다. 꾹 힘을 주어 눌렀어요. 도장을 떼어내자 붉은 글씨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할머니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신탁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무사는 문서를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윤희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가볍지만 무거운 봉투였습니다. 큰 시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좌절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시숙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시숙의 부인은 다른 표정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얼굴에는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표정을 보며 알 수 있었어요. 큰 시숙의 부인도 며느리였습니다. 그 역시 이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형수님, 큰 시숙의 부인이 작게 불렀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 시숙의 부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원이었습니다. 작은 시숙의 딸도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5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윤희는 그 시선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잘해야 해. 오래된 서열은 그 자리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을 지킨 사람에게 집을 준다. 혈연이 아니라 헌신이 가족을 만든다는 새로운 질서였어요. 며느리도 딸도 여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대청마루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밝았어요. 할머니가 켜준 등불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윤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손님들을 배웅하고 설거지를 마쳤지만 몸은 가벼웠어요.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한복을 여미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어제까지의 무거운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마당 한쪽 오래된 우물가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자리였습니다. 여름이면 이곳에 앉아 부채질하시곤 했거든요. 윤희는 품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사랑방을 정리하다 찾은 앨범이었어요. 할머니가 간직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첫 장을 펼쳤어요.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어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두 분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수줍게 웃는 모습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참 어렸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윤희는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앨범을 보았어요. 시어머니가 한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결혼식 날이구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윤희가 한복을 입고 서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뒤에는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참 긴장하셨던 거 기억나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어요. 윤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편안한 웃음을 봤습니다. 그럼 긴장했지. 우리 아들이 장가가는 날인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앨범을 넘겼어요. 지난 15년의 시간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 사진, 제사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요. 윤희야. 시어머니가 윤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등불이네.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윤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의 등불이었다면 이제는 윤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밝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윤희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윤희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말의 끝이 부드러웠어요. 윤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앨범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생신 사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윤희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널 참 아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믿음을요. 집은 벽이 아니구나. 윤희가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집은 벽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비추는 빛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비춰주셨듯이 이제 저도 누군가를 비춰주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덮으며 말했어요. 넌 이미 비추고 있단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췄어요. 감나무 위로, 대청마루 위로, 우물가 위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윤희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재산은 지나갔고 유산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속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자리를 내주는 법. 그것이 할머니가 윤희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용기,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정의하는 지혜였어요. 마당에 까치가 날아왔습니다. 어제 본 그 까치인 것 같았어요. 까치는 감나무 가지에 앉아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그 시선이 할머니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윤희야, 아침 먹어라.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윤희도 따라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윤희가 반찬을 내왔어요. 함께 밥상을 차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집을 함께 지켜가는 동료 같았어요. 대청마루 끝에 새롭게 놓인 포토 앨범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희는 그 앨범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집의 이야기를, 이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마당에 햇살이 번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한옥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다만 오늘부터는 달랐습니다. 다른 질서가 시작됐어요. 혈연만이 아니라 헌신도 가족을 만든다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며느리도 딸도 여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질서였어요. 그리고 다른 다정함이 흘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눈치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지는 다정함이었어요. 윤희는 대청마루에 서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꾸신 이 마당을 윤희가 이제 지켜갈 차례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감나무 위에 까치가 날아올랐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갔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당에 부는 바람이 대답 같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 같은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윤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이 한옥에서 이 가족과 함께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갈 날들이요.